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호김, 김영주 전 의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민주당 공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오늘 오전에 지역구 6곳을 전략 지역구로 새롭게 지정할 것을 전략 공관위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을 하나씩 살펴보면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 또 친명으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 또 중진인 변재일 의원 등의 지역구가 포함이 됐는데 일단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됐다는 것, 당장 컷오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뭐 다 공통점이 이제 5선급의 다수는 의원들이고요. 또 안민석 의원은 좀 더 젊은 편입니다만 연세도 좀 높은 편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말하면 후진들을 위해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곡한 표현이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좀 의아스러운 것은 홍영표 의원은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안민석 의원이 왜 끼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저도 약간 갸우뚱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제 한 5선급 되는 다선 의원들 지역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오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좀 젊은 스타 강사를 영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진표 차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커스를 좀 맞춰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전략적으로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인천 부평을이라든가 경기 오산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좀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략 공천은 가급적이면 여기 인사를 하고 또 부평이나 오산 정도만 하더라도 다소 민주당이 이로운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젊은 층들을 과감히 도봉의 경우처럼 그렇게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거고요. 청원은 이제 굉장히 경합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뭐 지역에서 있는 몇 분들하고 경선을 하게 된다든지 내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시점을 좀 봐야 네. 되는데요. 전략 지역구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컷오프 지역이라는 게 일반론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보여줬듯이 그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로 지금 당이 거의 뭐 지금 난리가 난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공천이 정당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서 다소 선수가 높은 의원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그중에 어제 상당히 가족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네. 했던 홍영표 의원이 여기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적절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민석, 변재일 의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친명도 컷오프 할 기세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략 지역구라는 거는 기동민을 제외하고는 아예 컷오프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희망 고문을 주는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 을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공관위는 기동민 의원이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인 점을 들었지만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명계 이수진 의원에게는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기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정했지만 이 의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이 뭐 처음부터 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이 아주 명쾌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맞다, 기준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예상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장 또 노웅래 의원도 계실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뭐 노웅래 의원은 이제 그런 과정에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우리가 많이 지금 최근에 회자되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많이 컷오프를 시킨 날 뭐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원들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 속에서 이수진 의원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고무줄 잣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더 뭐 심각한 것은 사실은 정필모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오늘 회자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선정의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또
동작이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김병기 의원의 어떤 문제 제보에 대해서 중간에서 실무 차원에서 카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민주당 전체의 그 공천 과정 또 공천 결과에 대한 시비는 굉장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이 양복 한 벌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하고 전혀 다른 지금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수진 의원에게는 경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의 얘기가 한쪽은 어쨌든 금품 내지는 금품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수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컷오프 시켰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안 받아서 인정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받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당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이 있어서 인정하면 무조건 컷오프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경선 기회라도 갖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여지를 열었다라는 점에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공천의 최대 뇌관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오늘 오전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어제 전략공관위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을 제고해달라.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설명을 잘 못했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임종석은 안 되고 그런 안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전현희 의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전현희 의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은 못 줍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이번 과정의 정당성이 많이 상실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청, 또 이해찬 전 총리의 네. 요청 두 가지를 다 이재명 대표가 묵살한 어떤 상징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정청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반응만 보더라도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보고 지금 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에 사퇴한 이 마당에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임종석 의원의 판단이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 소위 뭐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서 네. 전대협 세대들이나 혹은 또 과거에 김건태 소위 뭐 그 계보라고 생각해 왔던 수많은 기동민 의원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그런 민주화 진영 전체의 생각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연 총선 승리와 또 합당하냐 그동안의 민주당의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공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 뭐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친문계 그리고 친명계 간의 갈등이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금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전현희 전 의원으로 후보를 의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유권자들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친문과 친명 간의 그런 그 깊은 골이 향후에 총선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기 위해서는 권력을 쥐어줘 보라. 요번에 이 당권을 가진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행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명문정당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이미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배후에서 상당히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요번에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당내 소위 친명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이 곧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주로 공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친문이었어도 지금은 친명이요 하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언론이라든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지금 언론이 마치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주당이 잘 하고 있는데 마치도 언론이 비판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뭐 불만이 있어서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친명과 친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존립, 그 존립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임종석이 어쨌든 총대를 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전직 국회의장이나 총리가 상당히 그 경고를 했지만 향후에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아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로 앞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계파 갈등이 무척이나 커진 상태이고 네. 이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이렇게 임 전 실장을 공천 배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재명 체제가 이번 총선의 승리보다는 체제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 말하자면 진보 블록과의 연대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통적인 뭡니까 그 진보 세력이라고 했던 전대협 세대나 또 그전에 어떤 민주화 운동 세력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실제로 시민사회와 더 극좌파를 포함하는 진보 블록과의 말하자면 결합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실제로 이제 오늘도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매우 주변에 계신 그 참모들이 연령대가 30대, 40대 이렇습니다. 훨씬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고 그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한총련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질적인 전환, 세대 전환, 그리고 확실한 시민사회와 좌파 블록을 통한 대선 후보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총선 승리보다는 체제 안정을 더 중시한 결과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앞으로 당권에 도전할 걸 우려해서 공천 배제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배제한 게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국회에 진입을 못하더라도 당권에 반드시 도전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은 선택지가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뭐 탈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배치되면은 거기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배치한다고 거기 나가는 자체가 구차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일단 본인이 그 민주당의 정신이라든지 또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 어제의 결정에 대해서 나 승복하겠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의 제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오늘 본인의 그 지역구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명분을 쌓아가면서 지금 플랜 B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걸 승복하게 되면은 이재명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 이재명 체제가 민주당의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계승하는 그런 그 체제인가. 지금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또는 정성평가, 정량평가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은 단순히 민주당 내에서 부글부글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어쩌면 경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비합리와 그다음에 상식 이하의 이러한 행동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승복을 한다 그래서 과연 총선에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임계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미 임계치는 넘어섰고 이제 남은 그 관전 포인트는 지금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전혀 그 이유 없이 지금 배제당하는 사람들, 그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향후 어떤 행보를 해서 민주당을 살릴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부터 다시 선거운동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플랜 B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그 지역에서 출마 의사를 접을 것이냐 아니면 탈당을 해서라도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 모든 선택지를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네. 말로 좀 열어놨는데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본인도 지금 고민할 것 같아요. 아직 확고하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탈당을 해서 출마하게 되면은 표가 갈리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딜레마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러한 이재명 체제의 모순 때문에 이미 탈당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탈당을 만류했던 주역이 바로 또 임종석 전 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쟁할 것인가. 투쟁이란 표현은 좀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설사 요번에 이재명 체제 하에서 결국은 그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될지 모르지만 4개월 후에 당 경선이라든지 향후의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남용과 횡포를 보여주고 과연 민주당이 이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임종석 나름대로 상당히 전략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임종석에게 힘을 지금 보태줄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일단 은퇴한 상황에서 다시 정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으나 지금은 민주당의 존립 근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켜볼 뿐입니다. 제3자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앞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명문정당 강조하기도 했는데 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만나가지고 명문 정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임종석을 포함해서 한 3사람 정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그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지나치게 소극적이에요. 예를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놓고 고양이가 눌렀다고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명문 정당을 천명했는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나름대로 이 친문이라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3번이나 자신의 리더십 하에 공천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내 세력이 지금 완전히 그 멸문지화에 빠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럼 어떻게 가느냐. 아까 김영주 의원 잘 말씀하셨듯이 한총련, 경기 동부연합, 그다음에 진보 세력들이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한다? 이건 민주당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명문 정당을 얘기하면서 3인에 대해서 언급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침묵한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께서는 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임 전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우선은 이제 그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가 김종인 비대위에서 컷오프를 네. 당해서 그때도 민주당 후보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세종시에서 살아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도우러 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에서 임종석 의원은 탈당하지 마라. 그 뜻은 이낙연 대표나 원칙과 상식과 같이 제3지대를 도모하는 것은 반대했으나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억울하지만 당 밖에 나와서 당선돼서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하는 거하고 제3지대를 나가는 거하고 네. 좀 다른 모습이다. 그런 면에서 제3지대를 나가는 것은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보고요. 당내 투쟁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당원들에게 당내에서 내가 투쟁할 수 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으니 일단 당 밖에서 이기든 지든 내가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살아 돌아오겠다. 이런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시 성동에 왔는데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상당히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의 임종석의 어떤 말하자면 기량 자체를 스스로 축약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문 대통령이 입을 여는 순간 분당 상태로 가는 그런 식으로 시그널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우선은 건노갑, 문희상, 김은기 같은 소위 과거 김한정 의원이나 서른 의원에 대해서 DJ 가신들을 네. 다 쳐내는 데 대해서 실제로 동교동계도 입장은 굉장히 그 격분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또 험한 또 지경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된 박영훈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임 전 실장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패널 주장에 동조를 했고요. 또 임 전 실장이 당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정선 시비뿐만 아니라 내한테 한 전화 3번 해주면 내가 봐줄게. 이런 식의 사실은 그 문 전 실장, 임 전 실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조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나이를 갖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박영훈 전략공천위원이 94년생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서 하늘 같은 선배에게 나한테 전화 3번 하면 내가 잘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검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배제될 수 있다. 그 원칙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당에서 임종석 전 의원이 과거에 거기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나서면 그 공천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논법으로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그냥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지분이 높은데 그 발언도 수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상황 자체는 도봉의 안기령 씨의 어떤 전략공천과 더불어 너무 민주당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자칫하면은 이거 자체가 더 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일단 그 사퇴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 민주당 내에 친명을 뺀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굉장히 부글부글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골 탈퇴라든지 혁신, 뭐 가죽을 벗기는 개혁. 지금 요새 너무나 많이 생각할수록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그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 너무 지금 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천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0점 맞은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 상당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런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반대 세력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들을 상당히 참담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이 박영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인이 공관위원이라는 그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채 유튜브에 가서 매우 경박하고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지금 사퇴를 자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정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우선인 서른 의원이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고,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남의 가죽은 벗기면서 자기 가죽은 안 벗기냐, 이런 강한 비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비명계 중에 탈당하는 의원이 5명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20% 10%에 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탈당하신 분들이 다 새로운 미래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의원조차도 그 말은 매우 아꼈거든요. 박영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미래에 가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영입하고 싶다 이런 의중도 있어서, 또 서른 의원조차도 실제로 관계로 보면 당연히 새로운 미래로 가겠죠. 지난번에 이낙연께서 어떤 대선 후보 때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나 또 많은 탈당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다 제3지대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로 다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고 같이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와 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을 정확하게 새로운 미래도 해야 될 텐데, 새로운 미래가 갖고 있는 방향은 제3지대입니다만은, 실제로 소위 민주연대라고 하는 그 그룹은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민주당의 재창당을 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리듬 매치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마 임종석 의원도 만약에 당을 떠난다면 그런 그룹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 속에서는 아마 이인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구심이 새로 생길 것이다. 결코 이낙연 중심 깃발 밑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탈당한 인사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흐를 걸로 예상하세요? 본인이 컷오프 되거나 공천받지 못해서 탈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과연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연대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와 같은 그 일을 도모할 것인지, 이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모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과거에 그 2008년에 소위 당시에 한나라당의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대체로 컷오프 된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PK라든지 TK. 그리고 당시에 걸출한 정치인인 박근혜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완전히 선거판을 바꾸고 친박 연대라는 전 세계에 정말 그 유일무이한 그런 정당까지 만들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우선 이낙연 대표가 과연 그런 여론의 지지를 받느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당에서 많은 기여를 했고, 단지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긴 하지만 이 중에서 과연 대중들이 각인될 만한 그런 인물이 누가 있는가, 걸출한 이런 면에서 분명히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이고, 바로 그러한 현실을 지금 그 당 지도부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낙관하고, 또 그렇게 공천이 파동이 세게 일어나도
공천이 끝난 다음에 한 30일 정도에 또 윤석열 심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거를 덮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정답이 없다라는 게 이 자체의 지금 그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문제가 없다. 이런 원론적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탈당하신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언론을 향해서는 공천 후유증이나 갈등은 국민의힘이 더 심한데 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용한 공천이라고 옹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어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의 변경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정필모 공관위원장이 사퇴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관위원장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사실은 불공정하게 여론조사 기간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굳건하게 자기 길로 가겠다는 것에 재천명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불리하다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불공정하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론도 느끼고 언론도 문제 제기하는데 그게 다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변호했던 사람들은 지금 공천을 향해서 순항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사옹위를 넘어서 아주 옹벽을 쌓아가지고 바깥에서 어떤 쓴소리가 나오는지 자체에 귀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는 친문이었는데 지금은 친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공천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세력이 약해지면 지금은 친명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뭐 친박이 되든 친김이 되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외면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이것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장 때문에 총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재명 대표의 레짐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앙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증 편향,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됐고 맞았고 이게 옳아라는 그래서 그냥 무소의 풀처럼 나가는데 제가 볼 때 이 한국 사회가 그냥 막 롤러코스터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진실의 문은 언젠가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게 연착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후에 부산과 대구, 경북 등 우세 지역 24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금 전에 경선 결과가 두 군데 지역에서 좀 알려졌습니다.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내용을 밝힌 것인데 일단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장해찬 후보의 얘기대로라면 전봉민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는 첫 탈락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 양천갑 같은 경우에도 구자룡 비대위원, 구자룡 후보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꺾고 승리했다. 이렇게 구자룡 비대위원이 밝혔습니다. 지금 4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처음 알려진 2명부터 현역 2분이 떨어지고 어떻게 본다면 정치 신인들, 구자룡 비대위원은 영입 인재긴 합니다만 승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정치 신인이긴 한데 권력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신인들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경선을 했기 때문에 경선에 패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승복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젊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을 홍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뭐 비례대표들은 탈락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구 현역 의원은 탈락한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런 글쎄요. 지적이 있었었는데 네. 처음부터 일단 전봉민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뭐 충북 지역은 대체로 보니까 현역 불패 그런 것들이 이어갔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내심 뭐 전봉민 의원이 막강한 재력도 갖고 있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아무리 천해야 장해찬 씨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장해찬 씨가 승리했다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또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당원들은 상당히 어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특히 구자룡 변호사도 약관의 나이이고 뒤늦게 그 지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수진 최고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그전에 또 검사 출신의 변호사 했던 분이 한 분 또 계셨는데 그런 굉장한 분들을 뚫고 말하자면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동훈 효과를 상당히 많이 누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본인도 말하자면 양천이라고 하는 교육 열기가 높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뭐 많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4시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서울 영등포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다른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까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배치의 가능성을 열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재배치가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선의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포기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 지역에 지금 공천을 받은 인물이 상당히 열심히 지역을 갈고 닦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경선을 포기한 사람도 재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서울 험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지역구로 재배치한다 그러면 부산은 대체로 좋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험지도 몇 군데 상대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재배치? 그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장관이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부산 지역도 거론이 되고 또 수도권 험지도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부산은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미 부산 북강서갑은 서병수 의원이 험지 출마로 그렇게 이미 됐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장관을 달았으면 대통령께서 그런 했으면 제일 빨리 그 수도권을 맴돌 것이 아니라 다시 전재수 의원하고 붙기 위해서 북감서갑에 본인이 스스로 갔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스스로가 포기를 선언하고 성남에 갔다가 다시 서울을 배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한편으로 보면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장관의 어떤 무게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거든. 지역구 경선에서도 이겨낼 힘이 없다. 장관까지 달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부산 지역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가 2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판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굉장히 잘하는데 박민식 후보를 어서 없이 하고 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험지 중에 뭐 금천구라든지 도저히 뭐 누가 가도 지을 수 있는데 본인이 간다 그러면, 또 경기도 지역에서 굉장히 험지 중에 험지를 간다 그러면 그것은 당이 허락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현재 지금 너무 많이 지난 그 총선에서 의석을 많으니까 교체할 만한 데가 없어서 문제이지만,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의석수를 얻지 못해서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배치를 할 수 있는데, 하태경 의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거기 이영 장관, 하태경 의원, 이혜원 의원이 같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그 당도 좀 조정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민식 장관은 실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던 총선 필승 결의대회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전지를 좀 중심으로 다시 좀 일정을 짜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면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총선 필승 결의대회 하면 주로 당원들이 모이죠. 그리고 실제로 무당층이나 중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공약으로 내놓는 정책에 대한 소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짜보도록 지시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실무자들도 굉장히 머리를 짜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총선 필승 결의대회 같은 경우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오만해지는 거예요. 이미 장승민 그 후보가 뭐 160석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너무 이미 자신감에 도취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주 모드로 바꾸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김영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